펴세요. 6페이지 펴시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7세기에 있었던 삼국 통일 전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는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좀 해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얼핏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라고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중국 세력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삼국을 치려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이제 고구려가 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결성한 이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뒤이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멸망된 이후에 백제는 나름대로 부흥운동을 했고 고구려도 역시 부흥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 백제 고구려까지 모두 멸망당한 이후에 당나라가 야욕을 부려서 이때부터는 또다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깨고 나당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당 전쟁, 매소성 싸움, 기벌포 싸움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이제 다시 무찔러 내므로써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지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연표를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연표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표를 먼저 알고 나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구조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표를 보여드립니다. 신라의 진평왕 때 사건이에요. 이 진평왕 때 고구려랑 백제가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을 견디기 위해서 이 신라의 진평왕이 수나라에 군사 요청서를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주라. 야, 여기 좀 쳐들어와라. 군사 좀 보내.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군사 요청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진평왕의 걸사표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신라의 진평왕이 수나라의 원병을 요청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살수대첩이 이때 터져요. 이 살수대첩 고구려가 막아내지요. 을지문덕 장군이 막아낸 사건. 그리고 나서 642년에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면 대야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 대야성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백제와 신라 간의 전투인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삼국통일 전쟁기에는 결국에는 신라가 통일이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신라가 우세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대야성 전투 때는 오히려 백제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대야성 전투 때 이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이때 이제 이 전투의 결과가 뭐냐? 지금 신라가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 신라가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신라 내부에서 김유신이라는 인물과 김춘추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요 인물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인데, 이 두 인물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러니까 신라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중요 정치 세력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야성 전투에서 김유신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김춘추 외교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중요 정치 세력으로 대두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통일 신라가 되면서 무열왕 김춘추가 즉위하면서 통일 신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야성 전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야성 전투가 터지던 그 해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고구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6세기 때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애들아 6세기가 아니고 7세기 이야기야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이야기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왕권이 세지 않다라고 했죠. 그지? 세지 않아요. 왜? 주요 귀족들이 서로 권력 쟁탈전이 심하게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권력을 장악한 귀족이, 그 귀족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연개소문이었어요. 이 연개소문이 어때요? 그 천리장성을 쌓는 활동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요동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서 고구려 내부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왕권을 능가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침입해 와요. 그게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안시성 싸움. 한편 신라에서는 선덕 여왕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는 거를 제작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국사를 한 번쯤은 공부해본 친구라면 어디선가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제? 자, 앞으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시기죠. 그 몽골족이 침입하던 시기 때 고려의 몽골족이 침입해서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탑, 9층 목탑, 선덕여왕 때 세운 탑인데 이게 왜 우리가 한번 내가 언급을 하느냐. 선덕여왕이 나름대로는 정말 그 포부를 품고 꿈을 꾸며 이 거대한 목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이거는 이제 실제 모습은 아니고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복원한 모습을 상상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파트 30층 높이래요. 아파트 30층 높이. 엄청나게 거대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터만 있어요. 터만. 근데 추측만 할 뿐이지만 엄청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목탑을 지을 때 나무로 지을 때 못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못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은 채 30층 높이의 목탑을 이 거대한 목탑을 이제 염원을 담아서 만든 거지. 어떤 염원? 우리가 먼 훗날 삼국을 제패하겠다라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 심지어 한층 한층 신라를 괴롭히던 이 나라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 천상의 컬렉션에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뭐 찍었나 봐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제 블로그 같은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강사가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한 적이 있나 봐요.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고 그래서 이게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 이런 목탑을 세웠구나. 실제로 그리고 이 선덕여왕의 바람이 이루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648년에 나당연합이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나당연합군들이 백제 고구려를 침공을 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런 순서대로 7세기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표를 머릿속에 먼저 한번 넣어두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살수대첩,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각각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입니다. 수나라가 먼저 한번 쳐들어왔고요. 이 수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당이라는 나라로 이제 바뀐 이후에 당이 또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세계사를 한 번쯤은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진남북조라는 그 어지러운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수나라가 빨리 멸망하죠.
엄청 빨리 멸망하죠. 근데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대운합하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고구려를 공격하러 가서 거기서 큰 타격을 입어요.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겠니,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일으킨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수나라가 침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물론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수나라가 한번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수대첩이 일어나고, 총 612년, 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부도에 나온 건데,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먼저 요소를 한번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 수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살수대첩은 바로 612년에 일어난 바로 이 연도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청천강 여기서 살수대첩이 터졌다. 612년에. 이해되셨죠? 자, 수나라 살수대첩. 누가 이때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을지문덕 장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는 또 누가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봅시다. 연개소문이 아까 어땠어요, 여러분?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고구려가 쫙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아요. 연개소문 자체가 사실은 요동지방에서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면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성곽을 축조하면서 이거를 감독하면서 군사력을 장악을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연개소문이 대당강경 외교를 펼쳐요. 대당강경 외교. 그리고 나서 당태종이 한번 침입하고 또 침입하고, 고종 때도 또 침입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이 645년에 터진 안시성 싸움이라는 건데, 이때 안시성이 사실은 천리장성의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안시성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인물은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수나라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나라의 안시성 싸움. 고구려는 어땠어요?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냈다라는 것. 7세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7세기의 역사 연도상으로는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연도에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으로 가봅시다. 그 이후에 648년에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랑 이제 손을 잡아요. 나당 연합이 결성이 돼서 먼저 백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투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전투죠.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고, 한 번쯤은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백장군과 김유신과의 전투로 유명한 황산벌 전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고구려는 어땠는지 봅시다. 연개소문이 죽어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까 정변을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해서 정변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고구려에 존재함으로써 나머지 귀족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아는 있었잖아. 그제?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연개소문, 대망리지에 올랐던 이 연개소문이 죽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제 혼란기에 빠집니다. 왕권은 원래 약했고 귀족들이 분열하게 되는 이제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나당 연합군이 침공을 하는 거야. 평양성에. 결국에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합니다. 평양성이 함락당해요. 그래서 668년에 백제는 660년에 한 성을
한성이 아니지 사비성이지. 사비성이 함락됐죠. 결국 고구려는 언제 평양성이 함락됐어요? 그로부터 8년 후에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아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잠시 이 사건도 있었어요. 백제와 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교류 관계,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외나라가 이제 백제가 사비성이 함락된 이후에 외나라가 지원을 한번 옵니다. 그래서 크게 백강이라는 지역에서 백강 전투가 터져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신라군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가 통일신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백강전투도 같이 한번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운동을 한번 보고 나서 나당 전쟁으로 갈까요? 부흥운동 보고 나서 부흥운동의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로 가기 전에 얘들아 미리 내가 선생님이 또 이따가 잊어먹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야성 전투가 바로 여기였어요. 대야성 전투. 아까 대야성 전투가 뭐라고 했니? 백제와 신라와의 전투였지. 근데 여기서 누가 우세했어요? 백제가 우세했다라고 했지. 신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김유신과 김춘추가 어떻게 됐다? 부상했다. 중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대야성 전투입니다. 자, 이제 부흥운동 한번 봅시다. 부흥운동 보겠습니다. 먼저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이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이곳에서 임존성이라는 곳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야. 흑치상지의 임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지도에 없어서 선생님이 좀 보기가 예쁘지는 않지만 그냥 적어놨어요. 이쪽 어디쯤가에 주류성.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또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비웅진 이쪽 근처에서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임존성, 흑치상지의 임종성과 복신 도침의 주류성, 그리고 외나라가 지원이 와서 외 지원으로 백강전투까지 멸망당한 이후에 백강전투가 일어났던 것까지 흑치상지의 임종성, 복신 도침의 주류성, 이것이 바로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고구려의 부흥운동. 저 위에서부터 내려옵시다. 여기 고연무라는 인물이 오골성 여기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고연무의 오골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한성이라는 곳에서 건모잠과 안승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이 건모자람이라는 인물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한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먼 날 이곳을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요.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오히려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이 안승이 신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라. 신라의 도움을 청해요. 그러자 신라가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안승 너가 여기 금마저라는 곳에 와서 좀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신라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운 나라 이름이 보덕국이에요. 보덕국. 그래서 안승 똑같은 안승입니다.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산 지역에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금마저 라는 곳에 보덕국을 세웠다. 모두 다 고구려 부흥의 부흥운동이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 개 한번 다시 읊어볼까요? 고연무의 오골성, 그 다음에 건모잠 안승의 한성, 그리고 그 안승의 금마저에서의 보덕국.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백제 고구려를 모두 멸망을 시켰는데
당나라가 돌변하죠. 당나라가 돌변합니다. 돌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야욕을 부려요. 야욕을 보입니다. 갑자기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 당나라가. 그 다음에 웅진에다가도 웅진도독부를 설치. 그러니까 한반도를 간섭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당나라가 또 여기 신라 부분에 계림도덕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당나라가 야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신라가 이건 아니다 라고 깨달았나 보죠. 결국에는 나당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를 나머지 고구려랑 백제가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그래도 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의 전투가 터지죠. 하나는 무슨 전투? 675년에 매소성 전투. 이거는 누구랑 누구의 전투야 얘들아?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야.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다음에 기볼포 전투. 676년에 바로 여기서 기볼포 전투. 최종적으로 이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신라가 대동강과 원산만의 경계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고구려 땅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한 땅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신라의 통일을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다 공존하는 것 같고 개인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7세기의 사건이고요. 자, 연표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따 선생님이 통일신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648년에 나당 동맹을 맺었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무열왕. 이 무열왕이 누구니 얘들아? 김춘추예요. 김춘추. 그러니까 김춘추는 사실은 성골이 아니야. 신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품 제도가 존재하는 아주 엄격한 사회였죠.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골의 대가 끊겨버려요. 성골의 대가 끊기면서 이제 진골 출신의 무열계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때부터를 무열계라고 하고, 신라 내부에서도 시대 구분을 할 때 이 무열왕부터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통일신라 비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 왕이 문무왕이고 이 다음 왕이 신문왕이야 얘들아. 신문왕. 신문왕 때 통일신라의 전성기 전제정치에 꽃을 피운 시기인데 문무왕 때 나머지 완수들을 해냅니다. 고구려도 멸망시켰고 나당 전쟁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삼국통일 완수.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은 문무왕 때 김주신 다음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완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삼국의 통치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도표를 넣어놨고, 이번에는 통일신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무열왕부터를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문무왕 때 통일을 완성했죠. 그지? 그래서 무열, 문무, 신물, 성덕, 경덕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편을 써놨는데 도표에서 한번 봐볼까요? 지금 무열왕이 여기죠, 여러분. 무열왕이 여기죠. 진흥왕, 지증왕, 법호왕, 진흥왕까지 우리가 배웠고, 아까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 살수대첩에 그 걸사표를 보냈던 그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진평왕. 그 이후에 계속 여왕들이 존재해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리고 그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설치했던 여왕이 바로 선덕여왕 이때였어요. 결국에는 성골의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김춘추가 왕 위에 올라요. 이때부터를 무열왕 때이고 이때부터를 무열계라고 해요. 무열계. 여기까지를 무열계. 무열왕의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알겠지?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무열계라고 하고요. 소위 말하는 신라 중대로 많이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대 구분하는 거는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통일신라를 설명을 드릴 건데 통일신라라고 하면 중대라고 하면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한 라인들입니다. 여기가 한 라인들. 이거를 중심으로 신문왕 때 특히 이때 통일신라의 정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둘 것이 성덕왕과 경덕왕이에요. 성덕왕과 경덕왕. 그래서 오늘은 이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열왕은 진골 출신이고요. 이때부터 무열계의 왕위 세습이 시작됩니다. 백제 정복한 왕이지. 그 다음에 문무왕이 바로 고구려 정벌하면서 삼국통일을 완성시켰죠. 역사 부도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프린트물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문왕을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성덕왕, 경덕왕은 경제사와 문화사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정전을 지급한 시기가 바로 성덕왕, 백성들에게 땅을 준 정전 지급 성덕왕, 경덕왕이 이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뭐 불국사, 석굴암, 노급 부활 등등등의 깨알 같은 사건들이 지식들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경덕왕. 그래서 이 왕들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라 중대로 가봅시다. 신라 중대는 과연 어떤 시기냐? 신라 중대, 신라 말기. 이 신라 중대와 말기의 정치 상황을 비교할 줄 알면 오늘은 된 거야. 그래서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왕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바로 여기 있는 왕입니다. 무열, 문무, 신문. 알겠지? 그래서 신문왕을 이제 오늘 신문왕의 제도 정비를 언급을 할 건데 그럼 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와 모습을 살펴봅시다. 무열계가 이제부터 왕이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요. 무열계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특징이 집사부가 강화돼요. 집사부. 그럼 집사부가 뭐냐?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이야.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 근데 봐봐. 행정관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원래는 이 전까지 신라에서 최고 기구는 뭐였을까? 소위 말하는 뭐 기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 내릴 만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구는 뭐였을까? 여기서 한번 찾아봐 얘들아. 바로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였어요. 화백회의. 귀족들의 모임인 이 화백회의가 신라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기구였단 말이야. 회의체였단 말이야.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인물도 상대등이었어요. 상대등. 그런데 화백회의와 상대등이 아닌 뭐가 강화됐어 이제? 집사부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돼서 왕이 누구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 귀족들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등 화백회의 권력을 약화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고 행정기관인 그리고 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는 시중의 역할이 상대등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왕권의 전제와 모습이에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신문왕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왕권 전제와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김은돌 모욕 사건. 이 김은돌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귀족 중에 한 명이에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김은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들을 숙청해내고요.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노급 폐지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관료전이 뭐고 노급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이 역사부도 여기에 한마디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노급이라는 거는 국가가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예요. 그런데 이때 땅만 준 게 아니고 땅 안에서의 조세 수치,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역할을 귀족에게 준 거지. 조세 수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줬던 것을 노급이라고 해요. 노급. 일종의 이 땅에서의 왕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야. 뭐 소위 말하는 서양사에서 거의 영주급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신문왕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뭘로 바꿨냐? 관료전. 그럼 관료전은 뭐만 가능하냐? 조세 수치만 가능한 거야. 뭐가 불가능해? 노동력이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귀족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귀족은 안 좋아하지. 자신의 권력 중에 하나가 뺏겼으니까, 권한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한 일종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금 노급 폐지됐고 국학도 설치하고요 이때.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정비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라의 수도 자체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위치상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지방제도를 구주 5소경으로 만들어내고 군사제도도 구서당 10정으로 바꿔냅니다. 지도 볼게요. 지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주 5소경. 자 보자. 여기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무주, 상주, 강주, 구주예요. 총 9주.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총 9개 구주로 나눴고 그 다음 우리도 지금 서울특별시 외에 우리 지금 어때요? 광주광역시잖아. 특별시 다음에 광역시를 여러 개를 뒀죠. 뭐 대구랄지 뭐 부산이랄지 등등등의 이렇게 광역시를 하나씩 포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도라고 봤으면 금관경, 남원경, 서원경, 북원경, 중원경 1, 2, 3, 4, 5 5개 5소경 이해됐지? 그래서 수도의 치우침을 어떻게 보면 만회하기 위해서 구주 5소경으로 이렇게 나눠놨고 깨알 지식이긴 하지만 그중 5소경인 이 서원경 지금의 청주인데 여기서 민정문서랑 직지가 나왔고요. 충주 고구려비 있는 곳이다. 그치? 그래서 5소경. 그 다음에 구주 5소경도 했지만 10정도 아까 있었죠. 10정. 그럼 10정은 뭐냐? 군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서당 10정이라고 했는데 이 구서당은 중앙군인이에요. 중앙을 지키는. 10정은 지방을 지키는. 이해되셨죠? 지방 세력, 지방 군사. 10정이 왜 10정입니까, 선생님? 구주, 각각의 주를 지키는 하나씩을 정으로 뒀는데 각각의 주를 지키는 정이야. 근데 구주인데 왜 10정인가요? 바로 이 한 주만 2정이 있어요. 한 주만 2정. 아마도 국경을 하기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가장 넓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2정. 그래서 한 주에 2정이 포함이 돼서 각각의 구주에 하나씩 그 지방을 지키는 군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구서당 10정. 아셨죠? 구서당 10정. 그 다음에 신문왕 때 유명한 고사 중에 하나가 바로 만파식적입니다. 어떤 일종의 설화죠. 설화. 동해의 용이 바친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피리를 이렇게 후 불면 신라를 쳐들어오는 그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파도가 가라앉게 되고 뭐 이러한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고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파식적이라는 그 고사가 신문왕 때 있었던 이야기다, 필이다, 이런 거. 그래서 신문왕의 제도정비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 결국에는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어때? 신라 중대는 이렇게 전제왕권을 확립을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세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세력이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의 역할이 커져요. 왜? 왕의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을 누르고 있거든. 진골 귀족 바로 아래에 있는 세력이 누구야? 육두품이잖아. 그지? 이 육두품들을 왕이 등용합니다. 왕과 육두품의 세력이 결탁하는, 전제 왕권과 결탁하는, 그리고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역할이 증대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뛰어난 지식인들,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신분의 한계 때문에 발탁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많이 조언자 역할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예시로 집사부의 실랑 역할을 이제 드디어 육두품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사부의 대빵 역할은 진골만 가능했어. 근데 이제 이 신문왕 때 와서 이때부터 왕권 강화기부터 육두품이 집사부의 실랑, 집사부의 대빵 역할을 하면서 왕권의 조언 역할을 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왕권의 전제와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한편 신라 말기는 어땠냐?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겠죠. 완전히 반대. 자면 안 돼. 이제 그만 자. 힘들어. 밥 먹고 와서 잠아 죽겠어? 힘들지? 힘들 것 같아. 우리 몇 시까지 가기야? 35분까지야? 그래, 그러면 신라 말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힘들어하면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 밥 조금 먹고 산책도 하고 좀 잠 깨고 오세요. 다음 시간은 그러면 신라 말기하고 그 통일신라의 통치 조직이랄지, 그 다음에 그 시대 구분하는 거 한번 하고 발해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